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난주 주말에 시험 보셨죠? 시험 보신 거 설명해 드리려고, 예, 특강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31회 건데, 이걸 이렇게 인사하고 경조를 구분을 안 해 놓으셨네요. 잠깐만요. 우선 인사 문제가 50점짜리가 이거구나. 우선 그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물음 1, 2 해서 관리층 교육훈련의 개념을 설명하고 관리층 교육훈련 기법 6가지를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교육훈련 평가 기법인 커크패트릭의 평가 기준, 골드스타인의 교육훈련 타당도 평가 기법,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 평가법에 관해서 각각 논하시오에서 이렇게 50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험 자체를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는 시험 자체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평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인사하고 경조를 많이 같이 하시는데 인사만 경조를 선택 과목으로 선택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번 인사 문제는 사실 경조랑 같이 하셨으면은 불이탈하고 볼 수 있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지금 50점 문제 보면은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인사 문제 자체가 어떻게 출제가 많이 됐냐면, 인사 문제 중에서 특히 50점짜리 문제는 과거의 출제 경향은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났었냐면, 학계평 보유방 있잖아요. 요거 전체에 관해서 이제 어떤 사례를 주고 또는 전략적 인사관리에 관해서 쓰시오라고 하면 학계평 보유방을 다 쓰라 이런 식으로 시험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 문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분설형 문제로 났죠. 요즘에는 이게 노무사 시험도 한 30회가 넘어가다 보니까 출제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다 출제가 돼서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50점짜리로 분량으로 낼 수 있는 거는 다 출제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0점, 30점 이런 식으로 쪼개서 문제들을 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거 관리층 교육훈련부터 보시면요. 교육훈련의 의 잘 쓰셨나요? 자, 교육훈련이란 구성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능력을 배양시켜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프로세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훈련의 의의를 잘 쓰셨나 보시려면 이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거가 목적이 뭐예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직무가 키워드고, 그 다음에 이 교육훈련을 통해서 뭘 높이고 싶어 하는 겁니까? 구성원들의 지식, 기술,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직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가를 갖다가 교육훈련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 답안을 쓸 때 50점짜리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 들어가며 라고 쓰셔가지고 자신이 앞으로 글을 어떻게 써나가겠다. 이런 내용 쓰셔도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들어갔을 때 문제 자체는 관리층 교육훈련 개념을 쓰라고 하고 기법 6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교육훈련에 관해서 개념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 3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통 구분하고 있죠? 박경규 교수님 책에는 3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신입사원 교육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층 교육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관리층 교육훈련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교육 피교육자라고도 하고 교육 참여자라고도 하죠. 교육 참여자라고도 하고 피교육자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목적은 뭐죠? 왜 이렇게 구분해서 교육훈련을 따로 하죠?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풀려면은 이거는 잡고 들어가야 돼요. 교육훈련 개념은 이제 점수 배점이 들어가겠죠? 교육훈련이 뭐다라고 하고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교육훈련 중에서 우리가 관리층 교육훈련을 써야 되기 때문에 관리층 교육훈련은 어떤 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개념을 잡아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리층 교육훈련을 보면은 1페이지의 마지막 줄 보세요. 관리층의 직무는 관리 활동이 계획, 조직화, 지휘, 조정, 그리고 통제 활동. 이게 뭐다? 관리층의 업무다. 그래서 이 관리층은 우리가 이제 회의를 했던 것처럼 업무가 관리층은 뭘 하는 거래요? 계획,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를 하는 거다. 이게 어디서 배웠던 거죠? 페이올이 얘기했던 매니지먼트를 갖다가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관리층의 업무다라고 한 거. 그래서 이 계획 조직과 지휘 조정 통제를 하려면 어떤 능력을 갖다가 개발해 줘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논리의 흐름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카츠를 써놨어요. 이제 카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제가 보면 이 페이지에 보면 어떤 교육, 지금 보시면 관리층에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결정 능력, 인간관계 능력, 직무지식, 조직지식, 이게 이제 관리층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 내용이 어디에다가 연결이 돼야 돼요? 관리기법 6가지를 설명하는데, 이 관리기법 6가지가 관리층 교육기법 6가지 있잖아요. 요 6가지가 어떤 능력을 키워주려고 하는 거예요는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적으셔야 되고, 카츠는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가점사항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카츠 썼는데 나는 못 썼으니까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관리층을 갖다가 카츠는 또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최고경영층, 중간관리층, 하위관리층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최고경영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최고경영층이 어떤 일을 하죠? 이거 그래프 그리시는 건 아시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뭐로 되어 있냐면 하위 관리층, 그 다음에 중간 관리층, 여기가 최고 경영층이잖아요. 그러면 이 최고 경영층은 무슨 역할을 하죠? 조직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하죠. 전략을 수립해야 되니까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중간관리층은 어떻게 하죠? 이 전략을 갖다가 밑에 있는 하위관리층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고 하위관리층이 어떤 거래요?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최고경영층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인간, 관계,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하위관리층은 어떻게 하죠? 실무자들을 데리고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 지시. 여기서는 기술적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기술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 기술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조직에서 자원을 들여와서 우리가 변환을 시켜서 뭐를 창출하죠? 부가가치를 창출하잖아요.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이 변환 과정에 사용되는 우리 행동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적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사용되는 지식이 필요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의사결정 능력, 인간관계 능력, 기술적 능력이 이 페이지의 맨 위에 보면 관리층을 대상으로는 의사결정 능력, 인간관계 능력, 직무지식, 조직지식을 교육하게 된다 있죠? 요걸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의 맨 위에 있는 요 두 줄을 쓰셨으면 카츠는 사실 안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츠까지 썼으면 가점 사항인 거고.
제가 지금 오자마자 막 설명을 해가지고 지금 시험을 보셨거나 공부를 하셨던 분은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오자마자 설명하니까 공부 안 하셨던 분은 저 인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이 점수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 20점짜리 문제를 지금 써야 되잖아요. 관리층 교육 훈련의 개념을 설명하고 관리층 교육 훈련 기본 6가지 쓰라고 했는데 이게 논설문이 아니라 설명문이긴 하지만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흐름을 전개하면 좋으냐? 첫 번째 개념을 설명하고 교육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관리층 교육기법은 어떤 게 다른가? 그리고 교육기법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거를 설명해주고 뭐에 들어가야 돼요? 교육기법 6가지를 설명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기법을 보시면은 관리층 교육기법이 되게 많아요. 이 6가지 쓰라고 했는데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나와 있냐면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답안을 쓰실 때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에 가서 시험에 답안지 쓰러 가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급해서 이해한 대로 막 쓰게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시험들을 이제 계속 보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외워서 갔다고 해도 시험장에 가면 목차를 어떻게 써야 될까? 지금 요 흐름대로 이걸 잡아내셨으면 굉장히 잘하신 거고 시험장에 가잖아요. 급하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쓰게 돼요. 이 기법 6가지를 쓸 때는 어떤 거를 쓰셔야 될까? 이게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으셨던 분하고 안 읽으셨던 분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기법을 6가지 써야 되잖아요. 6가지 기법을 써야 되는데 이 기법에는요. 교과서에 보면 공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거 써야 돼요? 기법의 개념.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가? 두 번째는요. 육성하고자 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써야 돼요? 수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네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뭐 쓰라고 했죠? 문제에서 보면 장단점 쓰라고 했나요? 장단점 쓰라고 안 했네. 각 기법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요렇게 교과서가 구성이 돼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쓸 때 6가지 기법을 쓸 때 생각나는 대로 막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빼먹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점수 배점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냥 통으로 봐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요 항목마다 6가지 기법인데 여기 지금 점수를 20점 줬잖아요. 그러면 20점이면 우리가 100점 만점에서 몇 점이 합격이죠? 60%가 합격이잖아요. 60점 넘으면. 그러면 12점이 합격 점수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앞에서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거를 갖다가 뭐 2점 주겠다라고 교수님이 하셨으면 여기서 6가지 기법은 뭐 1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준다라고 하면 한 항목당 뭐 1.5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1.5점 이상. 그러면 1.5점을 갖다가 뭐 3개, 뭐 예를 들어서 장단점, 기법하고 방법은 좀 유사하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자. 1번, 3번 묻고 2번, 4번에서 3가지에서 0.5점씩 주겠다.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채점을 하실 수도 있고 각 항목을 읽어보고 잘 이해했으면 1.5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주시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 이제 막 이의제기도 하시고 옛날에는 이제 시험 채점평도 나오고 시험 보셨던 분들 그 점수 같은 거 보면은 생각보다 교수님들이 되게 꼼꼼하게 채점을 하세요. 기준을 다 세워 놓으셔가지고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쓰실 때 빼먹지 않고 쓰기 위해서는 만약에 올해 시험에 합격하시면 진짜 제일 좋고요. 예, 제일 좋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셨다고 해도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공부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지 합격해요. 그러니까 브리타가 브리타가 있어서 어떤 운의 요소도 작용을 하지만 빨리 딱 합격한다고 해서 막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노무사 딱 되고 나면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근데 노무사 되고 나시면은 누가 알려주질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실력이 쌓인 다음에 현업에 나가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노무사를 목표를 정하셨으니까 계속 공부를 하고 하실 텐데 올해 만약에 시험에 안 붙으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막 6가지 나열해서 써라 아니면 뭘 써라 했을 때 우리가 목차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목차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에서 어떤 내용이 필수로 들어가 있지? 어떤 내용에다가 교수님이 점수 배점을 주었을까?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어떻게 내용을 작성해야겠다. 근데 이거를요,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막 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요? 지금 점수 배점이 몇 점이에요? 20점이잖아요. 그럼 2장 안에 써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20점이니까, 그죠? 이게 보통 총 13장 정도 쓰셔요. 그러니까 100점일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쓰시는 분들은 보통 더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12장에서 13장 쓰기가 빡세요.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러면은 이게 50점짜리면 몇 장 쓰라는 거예요? 6, 7장 쓰면 많이 쓰시겠죠. 그러면은 이게 20점짜리라고 하는 말은 몇 장 안에서 끝내야 돼요? 지금 보면은 2장에서 2장 하고도 반, 요 정도 사이에서 끝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면 되게 많이 써놨죠. 저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개념, 어차피 수업이니까 공부하시면서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많이 써왔지만 여러분들이 6가지를 뽑을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많이 쓰면 다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축약해서 써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바스켓 훈련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인바스켓 훈련 같은 경우도요. 인바스켓 훈련 하나 갖고도 우리가 25점 단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 인사 노무 관리는 이게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거 배우는 거잖아요. 실무에서 하는 학계평, 평가, 보상, 유지, 방출. 이거 배우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경영학에서 한 4학년 때쯤 앓히는 과목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인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직무 분석 이거 책 한 권이에요. 그죠? 인적 자원의 개발 이게 뭐죠? HRD잖아요. HRD도 교육학적으로 넘어가면 책이 몇 권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평가 보세요. 성과와 평가 보상. 요 파트가 여러분들 또 책 찾아보시면 또 책 한 권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험이 인사노무관리가 30회가 넘어가면서 이미 중요한 게 출제가 다 됐다고 했잖아요. 이 유지 파트에서 뭐가 나오죠, 우리가? 노동조합 관련된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노동조합 관련된 거 경영학에는 어떤 과목이 있냐면 노사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학 교수님들 입장에선 노무사 시험이니까 인사노무관리라고 하면 노무사는 당연히 노사관계론을 잘 공부하고 오는 거 아니겠어? 인사를 시험을 내야 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게 지금 브리타로 나왔던 게 이 파트예요. 노사관계론 책에서 이번에 산문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 책이 있죠. 인사노무관리 책에는 없어요. 노사관계론 책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인사노무관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경영학에서 각 앞에서 1, 2, 3학년 때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의 총합이에요. 예, 그래서 총합이라서 이게 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인바스켓 훈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 교육학이라든가 아니면 HRD 책에 보면은 한 4, 5장 정도가 나와서 25점 한 문제로 뽑아낼 수가 있는 이게 기법이에요. 그래서 인바스켓 훈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아까 했었잖아요.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한다고 했어요? 기법은 어떤 걸 육성할 것인지, 개념이 뭔지, 수행 방법은 어떻게 됐었는지, 그죠?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 한댔잖아요. 인바스켓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뭘 키워주기 위한 걸까요?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관리자의. 그럼 관리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기법이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보면 관리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관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면 훈련 실시자는 교육자가 훈련 참가자, 피교육자에게 가상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바스켓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바스켓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바구니 안에다가 이 가상의 기업에 관한 정보를 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매출액이 어떻게 변화했다. 아니면 재무제표가 어떻게 변화했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재무제표가 어떻게 변화했다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뭐부터 의사결정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가 의사결정 능력,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 인바스켓 안에 가상기업의 정보를 보고서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찾아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했는가, 이것들을 갖다 훈련시키는 기법을 갖다가 우리가 인바스켓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되겠죠. 그럼 교수님 어떻게 적었는지 보시면 이 경영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훈련은 모의 상황이 다양하고 실제와 같기 때문에 훈련 참가자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장점이 있으나 훈련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건 제가 추격해서 썼는데요. 그래서 기법의 훈련 방법을 다 쓸 수 없으니까 방법은 한 줄 정도로 요약해 놓고 장단점에 어떻게 써놨어요? 이게 훈련 참가자에게는 흥미가 불러일으키는데 이게 의사결정 교육이 얼마나 잘 됐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해서 이렇게 그 항목들 있죠. 내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뭐를 적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고 그 항목들을 얼마나 줄여가지고 2페이지 안으로 써낼까. 요게 이제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내다가 6가지 정도 썼으면 됐습니다. 자, 비즈니스 게임도 뭐 하기 위한 거죠? 의사결정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비즈니스 게임도 보면 어떤 게 특징이 있냐면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경영 의사결정한대요. 그럼 앞에서 나왔던 인바스켓 훈련이랑은 뭐가 달라요? 이거는 팀들이 있어서 승패를 정해요. 누가 이기는지를 봐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결정을 갖다가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A, B, C 팀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의사결정 잘했는지를 우리가 결정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려줘서 승패가 갈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즈니스 게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비즈니스 게임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피드백 자체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가장 좋은 장점이고 단점은 뭐냐면 이게 의사결정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승패에 집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거를 조작해야지 이길까? 요거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 이게 이제 단점으로 꼽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뭐 사례 연구, 케이스 스터디도 있고요. 역할 연기법, 행동 모델법, 교류 분석법, 대역법 해서 총 이렇게 있는 코칭 청년 중역 해법까지 9가지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4가지가 있었다고. 개념, 그 다음에 수행 방법,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증진시키고자 하는 관리자의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몇 페이지 안으로 쓰라고요? 2페이지에서 2페이지 반까지 써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좀 그래요. 저도 이제 매년 시험을 보시고 나면 제가 이 수업을 해요. 뭐냐면 시험 문제를 다시 풀어드리는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수업 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연기부터 일기까지 수업을 쭉 들으신 분들은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험장에 가시면은 제가 말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잘 쓰시면은 진짜 합격 넘어서 고득점을 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가서 쓰시면은 정신도 없고 그 다음에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충분하게 역량 발휘를 잘 못하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넘게 계속 이렇게 다 시험 보고 채점 첨삭받고 하잖아요. 그런 훈련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는 거니까 다 못 썼다고 하셔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요, 커크패트릭하고 그 다음에 골드스타인, 그 다음에 ROI 기법을 각각 다 쓰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거, 교육훈련의 평가라고 하는 거는요, 우선 커크패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시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커크패트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문자를 보통 어떻게 따서 외웠냐면 반학, 행결로 따서 외웠습니다.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갖다가 커크패트릭도 이게 4가지 나오고요. 골드스타인도 보면은 4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ROI 분석에 관해서 쓰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30점이니까 한 3, 4장 정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 각각을 갖다가 몇 장 써야 돼요? 한 페이지 안에 들어올 정도로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응 기능, 첫 번째 반학행결로 우리가 두 문자를 땄는데, 이 첫 번째가 이제 반응이죠, 반응. 자, 반응이라고 한 건 누구의 반응이죠? 교육 참여자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교육 참여자가 이 교육을 했을 때 여러분들 저랑 강의를 딱 들으면서 이게 좀 도움이 된다. 내년 시험에 되게 도움이 되겠다. 또는 내가 이번에 답안을 얼마나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검토해보는 기준이 된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수업 끝나고서 설문지를 돌려요. 그래서 이번에 특강이 얼마나 만족스러웠습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웠어요 또는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검토하는 방법이 반응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반응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받은 인상을 기준으로 교육훈련을 평가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방법 쓴다고요? 보통 설문조사라는 방법을 써요. 설문조사.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키워드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내용들을 측정한다고요? 교육훈련이 유익했나? 아니면 배운 내용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충분했는가?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이 흥미가 있었는가? 이런 내용들로 설문조사를 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학 공부하시면서 개념을 많이 느꼈지만 두 문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두 문자가 이 두 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키워드가 중요한 건데 키워드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도 이제 6가지 기법할 때 4가지를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보면은 이제 커크패트릭은 아직도 이 기법을 갖다가 써요. 지금 기업들한테 판매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해요. 예, 아직 살아계신 교수님이에요. 돌아가셨고 옛날 교수님이 아니라 커크패트릭 교수님은요 아직도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기업에도 판매를 하고 이걸 갖다가 교육훈련 측정해보세요 하고 컨설팅도 하고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반응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쓰실 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반응은 어떤 방법을 쓰는가? 그죠? 그 다음에 주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측정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암기를 해놨어야지 답안을 충분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냥 수업 들으면서 생각하고 쭉 하면은 나중에 시험 볼 때 잘 생각이 안 나세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체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누구를 체크하는 거예요? 참가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통은 인상. 두 번째는 기법은 뭐였어요? 설문조사. 세 번째는 어떤 내용 측정해요? 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질, 그 다음에 흥미도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 자, 학습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 기준. 두 번째가 학습 기준인데요.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걸까요? 이것도 당연히 피교육자, 교육 참여자를 갖다가 측정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걸로 측정할까요? 방법은 뭘 활용할까요? 이거는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요. 설문조사가 아니라 시험을 보는 상태, 시험을 봐요. 그래서 교육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저랑 다 수업하고 나서 제가 시험지를 드리고 오늘 수업 배운 내용들 다 써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1시간 넘게 이걸 떠들면 그 중에서 몇 %를 가지고 가는가 이런 것들 측정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학습 내용은 뭐 할까요? 수업의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 시험과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행동이에요. 세 번째 기준은 이제 행동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행동 기준은 뭘 측정할까요? 뭘 측정해요? 성과를 측정해요. 내용 자체는 피교육자의 성과를 측정합니다.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무에서 자기가 낸 성과가 어떻게 변동되었는가 또는 교육훈련을 받았을 때 다른 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났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 측정하거나 교육훈련 후에 성과에 증진된 내용을 측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는 나왔죠? 성과의 내용을 갖다가 측정한다 해서 이 행동 기준은 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결과 기준입니다. 결과. 자, 결과라고 하는 거는 뭐를 가지고 하는 거냐면 실질적으로 지표가 제가 성과 잘못 말씀드리네요. 행동 기준은 행동의 전이도예요. 죄송합니다. 행동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훈련 후에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 기준이 성과의 변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가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교육을 조직 행동론 파트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의 행동에 반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걸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행동이 반해야지만 진짜 교육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동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 받은 이후에 이게 행동을 변화하는 거를 갖다 경영학에서는 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행동의 전이를 갖다가 측정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과의 변화예요. 그래서 교육 받고 난 이후에 기업에서의 성과 지표의 변화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성과 지표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래서 불량률이 어떻게 변했는가? 아니면 뭐 생산량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측정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가점상이라고 제가 또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냐면 반학 행결을 갖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사실 요거까지 그려셔야지 점수를 좀 높게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번 시험 문제가 막 너무 어렵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 문제가 평이했기 때문에 아마 고득점을 받으시려면 요거까지 그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반학 행결이 적혀 있는데요. 요 그림은 뭐를 의미하냐면, 요 어떤 것이 가장, 역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커크패트릭이. 그럼 요 기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답은 뭐예요? 네 가지 다 좋아요. 사실은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커크패트릭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가지 기준이 다 좋다. 하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기준을 활용해서 측정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걸 갖다가 어떻게 분류를 할 수도 있냐면 여기가 이제 평가의 기초거든요. 평가의 기초인데 평가의 기초가 어려운 게 있고 여기가 쉬운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더 어려운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냥 설문조사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성과 지표를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훈련 하고 나서 성과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지 변할까? 그 다음에 이게 교육훈련이 이 지표에 연관이 될까 아니면 다른 지표에 연관이 될까를 검토를 해봐야 되죠.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이걸 다 배웠는데 뭐 출석률, 결근율의 변화가 생길지 아니면 교육 받고 나서 지식에 뭐 변화가 생겼는지 어떤 거하고 연관되는지도 다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의 기초는 이 각각의 기법들이 얼마나 수행하기 어려운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반응이 제일 쉽고 여기는 결과가 제일 어렵다. 그랬을 때 조직에다가 기여하는 가치예요. 조직에 기여하는 가치. 즉 뭔 말이냐면 조직이 요 설문조사 내용을 쓰는 거하고 성과 지표를 갖다가 쓰는 거하고 했을 때 조직에는 어떤 게 더 가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요게 더 결과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가치 기여도는 여기가 높고 여기가 저가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쓰셨으면 좋겠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 네 가지 기준은 어떤 게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을 했는데 회사에서 교육하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교육을 했어요. 그걸 그리고 나서 결과를 갖다가 측정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면 1시간 교육해서 얼마나 결과가 바뀌겠어요? 안 바뀔 거 아니에요, 성과 지표가. 그러면 그냥 반응 정도 기준으로 활용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달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으니까 진짜 회사에서 좀 사람들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했을 때 행동이나 결과 같은 거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요거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잘못 쓰시면 안 돼요. 결과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반응은 가장 나쁜 방법이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쓰셨으면은 잘 쓰셨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골드스타인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훈련의 타당성 검증은 교육훈련이 당초 목적한 바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좀 잡아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훈련을 할 때는 목적이 다 있거든요. 그 어떤 능력을 키울지가 아까 보시다시피 달랐잖아요.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 능력을 키울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능력을 키우는 기법으로 뭐가 있었죠? 뭐 교류 분석 기법이다. 이런 거다. 아니면 행동 모델링 기법이다. 그러면 요게 요거하고 맞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성이에요. 그죠? 그러면 교육훈련 하는 것이 목적에 기여했는가를 보는 것이 타당성인데 이 타당성 측정하기 위해서 골드스타인이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타당성의 개념을 정리를 해주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를 정리하는 거냐면은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게 목적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정리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전이 타당성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행동.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행동의 반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게 교육이니까 행동의 변화를 보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이 타당성입니다. 그래서 이 전이를 제가 설명드렸죠. 행동 변화를 전이라고 한다. 교육받은 것이 행동으로 얼마나 이동해 갔는가. 그 다음에 조직 내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 내 타당성은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교육훈련을 프로그램을 이수한 피훈련자 집단의 성과가 동일한 기업 조직 내 당초 피훈련자 집단의 성과와 비교해서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가에 관한 질문을 대답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교육훈련이 목적에 제대로 기여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A 집단이 예를 들어서 결근율이 줄었다. 그러면 B 집단도 어떻게 돼요? 유사한 수준으로 결근율이 줄여야 되겠죠. 그걸 비교해 보는 방법이 조직 내 타당성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조직 간 타당성이에요. 조직 간 타당성은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기업들이 벤치마킹이라는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벤치마킹을 했을 때 우리 조직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교육 기법이 우리한테 들여왔을 때도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요거를 검토해 보는 거를 우리가 조직 간 타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투자 수익률 기법을 쓰라고 했어요. 이 투자 수익률 기법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보면 여태까지 세부적으로 쪼개서 봤잖아요. 이것을 쓰시면 가점사항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의 평가 기법은 평가를 하는 방법이 미시로 나눌 수도 있고 미시와 거시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시라고 하는 거는 교육 훈련,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교육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교육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교육의 기법, 그 다음에 교육의 내용, 요 네 가지를 갖다가 교육 훈련의 네 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그럼 요 네 가지 요소를 각각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를 해보는 걸 미시적 교육평가 기법이라고 하고요. 거시적 기법은 어떻게 되냐면,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블랙박스처럼, 여기 과정은 우리가 블랙박스처럼 알 수가 없다. 과정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영향을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원을 들여가지고 성과가 나왔을 때 이 자원의 분배라든가 아니면 자원이 성과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변경이 됐는가, 이거를 갖다가 통째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훈련이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 그 다음에 작업층, 그 다음에 관리자라고 있을 때 회사에서 전략적 방향에 따라서 교육훈련 예산을 갖다 분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잘 분배가 됐을까?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건 다 어디에 들어가요? 거시에 들어가요. 제가 ROI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회사 다니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뭐의 약자죠? Return of Investment잖아요. Return on Investment인데, 투자한 것 대비 얼마나의 효익이 있었냐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교육훈련 기법의 거시에 들어간다. 이 내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으면 가점 사항이 되실 것 같은데 아마 거의 쓰신 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ROI 기법은요, 여러분들이 꼭 적고 가야 되는 거는 있어요. 뭘 또 적었어야 될까요? ROI 기법은. 우리가 지금 이제 커크패트릭이라든가 골드스타인이 하는 기법들, 미시적으로 하는 기법들을 많이 썼잖아요. ROI 기법은 교육훈련 쪽에서 잘 안 쓰던 기법이에요. 3인공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안 썼다고 했죠? 첫 번째는 교육훈련은 계량화하기가 어려워요. 계량화라고 하는 거는 즉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어렵다. 두 번째는 뭐가 안 된다고 했죠? 이거를 했을 때 교육훈련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돈이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다녔었던 분은 알 거예요. 회사에서 교육훈련 거의 안 해요. 대기업이나 돼야지 돈 좀 투자해서 하지, 중소기업에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돈 많이 투자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누가 좀 피를 보죠? 인사부서에서 또는 교육부서에서 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그래서 평가를 갖다가 ROI 분석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뭐가 늘어나요? 회계적인 책무성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느 정도 계량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ROI 기법을 인사를 평가하는 데도 쓰고 있다. 이 내용은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ROI 기법을 인사에다 쓰는 것 자체가 교육훈련에다 쓰는 것 자체가 좀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추세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셔야 되냐면, 리턴에 들어가는 게 뭘까?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근데 인베스트먼트에 들어간 건 여러분들 쉽게 적으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법에 보면 10페이지에 ROI에서 설명 쭉 적어놨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교육훈련 성과의 측정에 있어서 I는 투자된 비용에 대한 분석이다. 얼마나 많은 비용, 예산을 인적 자원에 투자했는지를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급여 총액, 복리후생 비용, 교육훈련 비용, 그 다음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납부액, 인사관리 행정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답안지 쓴 거는 다 교수님 책에 있는 걸 거의 뺏겨서 썼고요. 제가 쓴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짜집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외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들어가는데 리턴이 어려워요. 자, 리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아까 교육훈련 했을 때 뭐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관리층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능력, 인간관계 능력, 그 다음에 조직 직무 기술 이런 것들이 늘어난댔죠. 이걸 어떻게 계량화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 이게 증가됨으로써 회사가 얻게 된 이익을, 효익을 뭘로? 화폐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화폐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11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교육훈련을 통해서 조직이 얻게 되는 효익을 계량적으로, 화폐적으로 파악한다. 이 내용은 들어가셔야 되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래요? 이직 비용의 절감액, 결근 지각 조퇴 비용의 절감액, 종업원의 보상 비용, 그 다음에 사기 저해 방지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어떤 산식으로 계산한대요? ROI 산식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죠. ROI는 어떻게 된대요? 순효익. 순효익은 뭐예요? 효익에서 비용을 뺀 거를 뭘로 나눈대요? 비용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50점 문제가 끝나겠습니다. 다 잘 쓰고 오셨죠? 주말에 잘 쓰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제가 이거는 아니고 요거인 것 같은데요. 내부 모집, 모집의 원천으로서 조직 내부 모집의 개념과 방법을 설명하고 장점과 단점을 각각 세 가지 쓰세요. 이거 맞죠? 이게 이제 이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내부 모집을 쓰려면 어디부터 양 조절하셔야 돼요. 양 조절할 때 양을 좀 늘리려면 모집의 개념부터 쓰셔도 되고, 양을 내가 좀 줄여서 쓰겠다 하면 내부 모집부터 쓰셔도 됩니다. 자, 모집 활동은 인력 선발을 전제로 해서 양질의 지원자를 확보하는 활동이다. 여러분들 이걸 다 외우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공부하셨던 분이 이거 다 외우셨을 거니까 이런 거 쓰셔갖고 점수 가점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내부 모집이란 뭐냐? 모집 중에서 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원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선발을 대상으로 하는 인력 풀을 어디서 뽑을까를 원천이라고 해요. 그 원천을 어떻게 한다? 조직 경계의 내부에 있는 사람을 원천으로 하는 걸 우리가 내부 모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기 내부 모집의 개념과 방법을 설명하고 장점과 단점을 세 가지씩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내부 모집의 방법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교과서들 갖고 있는 걸 다 보고서 여러분들이 적어놨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관리자 목록 및 기능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리자 목록하고 기능 목록은 뭐냐면 우리가 관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냐면 관리자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분석을 해놓은 게 관리자 목록이고요. 관리자가 아닌 일반 직원 있죠. 일반 직원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거는 우리가 기능 목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관리자 목록은 매니지먼트 인벤토리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에 대해서 작성된 기능 목록은 스킬 인벤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예요. 관리자하고 종업원을 분리해 놨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지금 뽑는 거잖아요. 잠깐 칠판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지금 내부 모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선발을 대상해서 이제 누구를 인력 풀을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지원할 사람을 갖다가 보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가 관리자 목록하고 기능 목록은 여러분들 다 배우셨겠지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자리에 이제 노무사가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는데 노무사가 예를 들어서 퇴사를 했어요. 자, 퇴사를 했다.
그러면 여기 퇴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노무사도 수행한 업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수행했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인사팀에서 예를 들어서 인사제도를 설계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의 법적인 대응을 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노동지청에 가서 근로자들이 신고한 걸 대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얘 사람은 예를 들어서 노동지청에서 진정이 들어오는 거를, 진정을 회사 입장에서 방어하는 이런 업무를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뭐예요? 노동법적 지식. 그 다음에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행정법적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정리를 해놔서 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리스트를 뽑는 거예요. 뽑는 게 뭐예요? 특히 여기서 일반 직원이 예를 들어서 노무사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가 된다? 스킬 인벤토리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뽑히겠어요?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의 목록이 나오잖아요.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됐죠?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냐면, 여기에 이제 제가 카페 같은 데 가서 보니까 뭐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냐면, 여기에다가 2번 써서 마코브 분석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코브 분석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여기하고 맞진 않아요. 내부 모집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수님 책에도 요거는 뭘 하도록 되어 있는 거냐면, 내부 모집을 할 때 뭐예요? 인력의 수를 산정하는 기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코브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뭘 활용하는 거예요? 전위 행렬을 활용해서 어떤 인력이 남아있는가, 남아있는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수를. 그래서 여기서 사원이 있는데 이 사원이 사원으로 가는 비율, 이렇게 뭐 사원, 대리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금만 적을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1년 뒤에 사원이 사원으로 남아있을 확률은 90%, 대리로 갈 확률이 10%, 나머지 0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뭐 8% 퇴사한 사람 2% 합시다. 퇴사 2% 하면 우리가 이 마코브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현재 직원이 우리가 10명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원이 몇 명이겠어요? 9명이니까 1명 뽑아야지 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인력 수요 예측 기법이에요. 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이지 모집 기법이 아니에요. 모집 기법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요게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요걸 쓰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이 페이지 보시면 직무 개시권은 사내 공모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 공부하셨을 때 요게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운 양이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직무 개시 또는 요 사내 공모 제도는 여러분들 요 내용으로 많이 채우셨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양을 줄여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 잡포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직무 개시라고 하는 건 잡비딩이고요. 잡포스팅이고요. 그 다음에 사내 공모 제도를 우리가 잡비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각각의 개념 쓰시고, 여기에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승계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승계 계획은 뭐냐면, 특히 관리자 가치. 우리가 지금 요거 두 번째로 제가 정준 게 직무 개시와 사내 공모 제도가 있다. 자, 직무 개시가 포스팅이고, 네, 사내 공모 제도가 이제 비딩인데, 요거 예시도 있고 교과서에서 내용이 많으니까 요 내용을 충분히 적으셨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승계 계획인데, 승계 계획은요, 어떤 거냐면, 누가 들어갈지 특히 중요한 자리에, 요거 이제 특히 중요한 자리에 누가 들어갈지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CEO다, 뭐 CHO다라고 하면 CHO 후보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한 3명 정도 뽑는 거죠. 그래서 뭐 A, B, C가 있다라고 하면 A, B, C가 있으면
이 사람들의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의 경력이 어떻게 돼 있고 이 사람이 어떤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략적 방향은 어떻고 인간관계가 어떻고 다 분석을 해서 CHO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뭐 딴 데로 가시게 되면 발령이 나면 누가 우선순위로 첫 번째는 A가 두 번째는 뭐 B가 이런 식으로 해서 승계 계획 누가 업무를 대체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놓는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승객에게 이거 관리자 목록이 좀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법을 갖다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모집의 장단점은요. 여러분들 박경규 교수님 책이든 뭐 삼인공저든 진짜 많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아마 여기서는 몇 개 쓰라고 돼 있을 거냐면 3가지씩만 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걸 생각을 해서 쓰실 수 있었을 겁니다. 내부 모집하면 어떤 게 제일 좋죠? 승진할 수 있잖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은 알겠지만 나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승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 위에 갑자기 사람 들어오면 제일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처음 본 사람이 나한테 지시명령 하면 짜증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승진의 기회가 어떻게 돼요?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 이 회사에서 다니고 있던 사람이라서 계속 평가를 하고 그 사람들을 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잘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어디에 가장 적합할까도 회사에서 잘 알고 알 수 있다. 그다음에 외부 직원이 딱 왔을 때는 어떤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사람 인간관계도 잘 못할 수가 있고 회사 문화에 적응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런 리스크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단점에 들어가는 건 뭐냐? 우리가 외부 직원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을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직을 변화시키고 혁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내부 모집을 하면 차단이 된다. 두 번째는요, 내부 모집을 한다고 해도 항상 공석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석이라고 하는 게 조직 내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여기로 내부 모집을 해서 갔다고 했을 때 어차피 여기는 이제 결국은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갖다 육성해서 쓰는 데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외부 모집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 발령을 할 때 친한 사람들끼리 뭉친다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을 좋은 부서로 보내준다거나 하게 되면 무슨 문화가 돼요? 패거리 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단점을 갖다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문이었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셨는데 3번에 이제 문제 31 인사 3문을 보고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보더라고요. 이게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 전략인 포용 전략, 압박 전략, 회피 전략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교섭 전략별 실행 방안을 각각 2가지만 쓰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모든 노사관계론이라는 교과서,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에요. 특정 교과서들에만 있는 내용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시험 문제가 이 내용을 내가 아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 시험을 뭐 3,000명이 보셨으면 2,000명이 보셨는지 3,000명이 모르는데 보셨으면 그 중에서 이걸 알고 시험을 보셨던 분은 한 10% 될까? 다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브리타라고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데 이거는 브리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다 쓰실 수 있어요. 오히려 이거는 문제를 내가 이거를 내용을 알고 있냐 모르냐가 아니라 실무를 좀 해보셨다거나 아니면 글쓰기 잘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문제예요. 왜냐면 보세요.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이게 문제 잘 읽어야 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거니까 누구 전략이죠? 사용자 전략이에요. 사용자 전략.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들 키워드가 또 있어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키워드가 교섭 전략이에요. 교섭 전략이라고 하는 건 언제 쓴다라는 거예요? 단체 교섭할 때 쓰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죠? 단체 교섭할 때 쓰는 전략이다. 근데 그게 뭐가 있대요? 포용 전략, 압박 전략, 회피 전략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포용 전략, 압박 전략, 회피 전략이라고 하면은 이 글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포용하는 거니까 노동조합을 어떻게 하겠어요? 원하는 거를 들어주고 어떻게 해요? 잘 원만한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 압박 전략은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노동조합을 강한 힘을 가한다거나 아니면 교섭 세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회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뭐예요? 회피 전략은
그냥 교섭 안 하고 도망가 다닐 것 같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생각했던 그게 맞아요. 회피 전략인데 회피하면서 노동조합을 압박해갖고 막 때려가지고 와해시키겠다. 이렇게 쓰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여러분들 생각하셨다면 다 그걸 쓰면 됐고, 뭐가 좀 어려웠냐면 교섭 전략발 실행 방안을 각각 두 가지 쓰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이 그 책을 그대로 보고 쓰셨다, 시험을 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거기에 보면 교섭 전략별 실행 방안도 다 들어가 있었어요. 책에. 그래서 노사관계는 그 책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생각해서 쓰는 게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용자 전략의 개념을 보시면요, 노사관계의 결과물은 노동시장, 기술의 변화, 사회의 변화, 정부 정책 등 환경에 따른 노사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달라진다. 그러니까 기술이 막 바뀌었어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변화가 되면 회사에서 어떻게 돼요? 투자를 막 해야 되는데 노조에서 막 해외 공장을 가야 된대요. 근데 만약에 노조에서 반대를 해. 이럴 때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환경 변화에 따라서 회사의 전략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전략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이런 내용들이 꼭 나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전략은 환경 변화,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사용자의 협상 전략의 유형별 개념 및 실행 방안을 보시면, 첫 번째 회피 전략이 있는데, 회피 전략은 노조를 회피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조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여기 회피 전략의 실행 방안을 보시면요, 뒤에 보시면 2페이지에 첫 번째가 하청 아웃소싱을 통해서 노조원의 숫자를 축소하거나, 동그라미 2번 비노조 공장에 대한 투자를 증가해서 노조가 있는 공장의 비중을 줄인다거나, 세 번째 노조의 탈퇴를 유도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거나, 네 번째 노조가 결성된 공장을 폐쇄하고 비노조 또는 해외 공장을 신설하는 전략을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부당노동행위라서 불법행위잖아요. 근데 경영학 교과서들을 보시면 이게 불법행위인지를 따지진 않아요. 경영학이기 때문에.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전략들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써요, 안 써요? 써서 이슈가 돼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쓰기도 한다. 여러분들 교섭을 관해서 이의 없이 해태하면, 교섭을 회피하면 그건 부당노동행위라서 처벌받아요. 그래서 교섭 회피도 안 돼요. 그죠? 근데 교섭을 회피하고, 많은 회사, 여러분들이 노무사가 되셔서 노조가 있는 회사에 가셨어요. 노조가 있는 회사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반노조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노무사니까 찾아서 보고해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죠. 해외 공장을 신설하겠다. 우리가 지금 해외에 인력 싼 데 있으니까 거기다 공장 신설하고, 여기는 뭐 해요? 우리가 자연도태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지? 퇴사자가 일정률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퇴사하고, 회사에 다니셔서 그냥 퇴사하고 이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새로 신입 충원을 안 하는 거예요. 비중을 줄여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새로운 공장을 차리겠다. 그러면 노조가 약화되겠죠. 또는 어떻게 했을 수도 있어요? 노조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계약직을 뽑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노조하고 비정규직 노조를 갖다가, 왜냐하면 둘의 뭐가 달라요? 근무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까 경쟁을 붙여갖고 세력을 약화시키겠습니다. 할 수 있죠. 이거를 계획 세워가지고 노조를 힘을 약하게 하는데 쓰면은 부당노동 행위지만, 그냥 해외 공장을 추진하겠다? 아니면은 계약직의 비중을 높이겠다? 이거는 뭐예요? 경영권이에요. 그러니까 노조를 약하게 시키겠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이건 합법의 수준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질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피 전략은 즉 뭐예요? 노조에 때 강제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도 노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강압 전략입니다. 강압 전략은 뭐 하는 거냐면, 원래 이 정의 자체는 뭐라고 쓰셔야 되는 거냐면, 노조로부터 세 번째 2페이지의 강압 전략의 개념에서 세 번째 줄 내려가면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양보를 얻는 데 있죠.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양보, 이게 키워드예요. 뭐를 활용해서? 사용자가 갖고 있는 힘을 활용해서 노조로부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양보를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배우셨죠, 저거? 정리해고. 정리해고 요건이 뭐죠? 회사가 어떻게 되면 돼요? 적자가 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리해고 정리 규칙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랑
대표와 협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출자는, 이 선출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공정한 기준에 따라야 되며, 정리하고 난 한 이후에는 조건에 해당되면, 시행령의 조건이 있죠? 조건에 해당되면 어떻게 돼요? 노동부에다가 신고해야 되죠. 이런 것들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차치하고 회사가 적자가 나야지 할 수 있잖아요. 회사가 적자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노조한테 얘기하죠. 임금 이번에 동결합시다 라고 했어요. 노조가 안 한대요. 그럼 우리 정리해고하고.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힘의 우위를 이용해서 뭘 하는 거예요? 노조한테 즉각적이고 어떻게 돼요? 즉각적인 양보를 갖다가 얻어내는 거. 이게 이제 강압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 강압 전략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용자의 강한 협상력과 절박한 변화의 필요성이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강압 전략을 실행하는 방법은 뭐래요? 첫 번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영조직론을 공부하셨던 분은 쓸 수가 있어요. 협상 전략에 뭐가 있냐면, 경영조직론에 뭐가 있냐면, 경영조직론 공부하셨던 분은 아실 텐데, 협상을 갖다가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어떻게 나누죠?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강압 전략은, 강압 전략 시행 방안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분배적 협상의 내용을 가져와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경조 하셨던 분은 쓰실 수가 있는데 없으셨던 분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포용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포용 전략 시행 방안은 뭐랑 연결하면 돼요? 여기 통합적 협상하고 연결해가지고 여러분 쓰셨으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강압 전략의 시행 방안은요, 분배적 협상 내용과 똑같아요. 정보를 왜곡한다. 회사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한다. 우발적인 협상력을 과시한다. 네 번째, 실질적인 양보를 요구한다. 그 다음 파업 및 공장 폐쇄 같은 쟁의 행위를 필사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자, 포용 전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사가 노조와 직원들로부터 장기적이고 자발적인 변화 노력을 이끌어낸다. 여기 3페이지에 포용 전략의 개념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포용 전략의 목표는 노조와 직원들로부터 장기적이고 자발적인 변화 노력을 이끌어내고 있죠.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이고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조와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전략이, 또는 교섭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전략이 포용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포용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양보를 얻어내야 돼요, 회사가. 그럼 예를 들어서 회사가 협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순이익이 뭐 10억이 났어요. 10억이 났어요. 근데 이거 순이익 10억 났는데 알려주면 뭐라고 하겠어요? 성과금 많이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이익의 정보를 아예 안 주거나, 아니면은 왜곡해서 사람들이 5억만 났구나 이렇게 이해하도록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즉 포용 전략은 어떻게 돼요? 10억이 났다는 걸 다 알려준 다음에 어떻게 돼요? 10억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성과급으로 다 주기는 어려우니 우리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어디다가 재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논의하는 거죠. 근데 노조가 재투자하는 거 싫대요. 우리 성과급 많이 달래요. 그러면 논의하면서 어떻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교육훈련을 비중을 좀 높여주겠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더 성과를 높여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게. 그럼 직원들도 능력이 높아지니까 이직도 좋아지고 월급도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정보가 공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직행동론에서 배웠던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포용 전략의 실행 방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략 간의 관계를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배치를 했는데요. 어떤 것이 가장 전략이 적합한가라고 했을 때, 기존의 협상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 세 가지 전략을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혼합해서 구성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전략마다 나름대로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각 전략의 장점을 살려서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에 걸쳐서 인사 노무관리 시험 문제를 쭉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답안을 잘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노무관리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되게 평이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공부를 안 해서 포기하고 안 쓰고 나온 분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조라든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활 지식 또는 뉴스에서 본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끝까지 썼는지가 점수를 좌우할 것 같고, 문제 난이도는 다 평이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얼마나 가점 사항이나 꼼꼼하게 내용들을 빠지지 않고 잘 쓰셨는지가 인사에서 그 점수를 가릴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다 중요하다고 이미 소문난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경조 드실 분들은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